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이상한 나사 사진. 2. 한국 바다 밑에 금. 3. 전쟁 중 수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난 2008년 6월 무인항공활용 전문가 김병원 씨는 헬기를 타고 공사부지를 찾아보던 중 충남 보령에서 거대한 기하학적 무늬의 미스터리 서클을 발견했습니다. 인적이 없는 거대한 초지에 마치 태극 무늬를 그려둔 것 같은 이 광경을 목격한 그와 촬영팀은 충격과 경이로움에 휩싸였죠. 보통 미스터리 서클은 누가 그렸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UFO가 그린 것이다 라는 설이 일반적인데, 보령의 미스터리 서클 역시 그러했습니다. 지름이 200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이것을 만약 인간이 그렸다면 이 역시 비상한 일입니다. 트랙터로 제초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트랙터의 회전 반경을 생각했을 때 저렇게 작은 원을 그리거나 정확한 원을 그리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제초기, 예초기로 제초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 역시 어렵습니다. 저렇게 정확한 모양을 하늘에서 그렸을 리는 만무하고, 작업자가 직접 생각하며 했더라도 그의 두뇌가 미스터리니까요. 어쨌든 한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미스터리 서클의 비밀은 바로 가수 서태지가 컴백을 알리는 총보용으로 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뒤 이번에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공위성으로 신기한 사진을 찍어 공개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자신들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으로 포착한 지구의 모습을 소개하는 지구 전망대 어스 오브저버터리 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볼 기회가 없는 일반인들이 인공위성으로 찍힌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 2월 중순 나사는 렌18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을 한 장 대문에 걸어두었는데 사진이 몰수록 신기합니다. 크게 4개로 나뉜 섬을 둘러싸고 바다 위가 전부 까만 점으로 촘촘히 찍혀 특정한 패턴을 보였는데요. 도대체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낸 까만 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조선의 제16대 임금 인조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수라상 앞에서 김이상궁이 기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헌데 김이상궁이 검은색 종이를 밤에 싸먹는 모습이 신기해 자신도 똑같이 이를 하얀 쌀밥에 싸먹어 봤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음식인데다 짭짤고소한 것이 그런대로 입맛에 맞았던지 김이상궁에게 음식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나 김이상궁은 딱히 정해진 이름은 없고 전라도 광양의 김여익가 올린 불건이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조는 마땅한 이름이 없으니 그냥 김이라 부르라 고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김을 식용으로 사용한 역사는 1000년이 넘지만 김을 처음으로 양식한 사람은 전남 광양에 살던 김여익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1714년 광양 영감 허심이 쓴 김여익의 묘표, 체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여익으로부터 시작된 김 양식 덕분에 김 수출은 매년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어느새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 식품이자 농수산물 중 가장 많은 수출을 기록하는 효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어찌나 양식법이 신기했던지 웹사이트 대문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말 미국 나사는 인공위성으로 찍은 지구의 모습을 소개하는 지구 전망대라는 사이트 대문에 한국의 남해안을 촬영한 사진을 걸었습니다. 완도를 중심으로 찍힌 이 사진에는 해조류 양식장이 점선처럼 흩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나사는 대부분은 실제 색상이지만 바닷물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일부 음연과 색조를 분리하고 필터링했다고 밝히면서, 완도는 기온이 따뜻하고 조수가 강하지 않아 얕은 바다에서 김, 다시마, 미역 등을 기르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조류는 보통 부표가 달린 로프에서 양식하는데, 이 기술 덕분에 만조 때 충분한 햇빛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해조류가 수면에 가깝게 위치할 수 있고, 간조 때에도 바닥에 긁히지 않는다며 한국은 초밥에 사용되는 붉은 김 파이로피아 수출량에서 세계 1위라고 소개하기도 했죠. 그런데 완도 앞바다에 짝 깔린 천연자원에 가까운 김은
한국이 세계에서 으뜸이고 바다가 존재하는 한, 다시 말하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영원히 채굴할 수 있는 금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전쟁 중에도 한국산 김을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죠. 지난 2022년 5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개월 뒤 한국김수출협회는 재미있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러시아 김 수출이 약 4,699만 달러로 2020년에 비해 약 50.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액으로 따지자면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러시아가 한국의 4위 김 수입국인 겁니다. 2016년 10위에서 5년 만에 급성장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시작된 후 통계입니다. 올해 2월 말까지 러시아에 대한 김 수출은 약 65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3월과 4월에는 각각 168만 달러와 15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출이 절반으로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러시아로부터의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러시아에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마른 김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수출된 양이 약 32만 1737kg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7%나 증가했습니다. 전쟁 중에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수입했다는 것이죠. 보통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한국 김은 스낵 김입니다.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김이고, 영화배우 휴 잭맨의 딸이 길거리에서 김을 먹는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마른 김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해 먹는다는 뜻입니다. 참기름을 발라 맛소금 뿌려 구워 먹든, 김밥을 싸 먹든, 삼각김밥을 만들어 먹든, 볶음밥에 첨가해 먹든, 어떤 방식으로든 김을 직접 요리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마트에서 김을 구매해 먹을 수 있어 그 이상을 실감하기 어렵겠지만, 사실 김은 한국산 농수산식품 중 압도적인 수출 1위 품목입니다. 2021년 김 수출액은 6억 9,28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896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로써 연간 김 수출 1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대비 15.4%로 급증하면서 성장세도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데, 이로써 수출 2위 참치 5억 7,920만 달러와의 격차도 매년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김산업협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한국김은 전 세계 114개국에 수출되는 그야말로 효자 중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죠. 더구나 한국 경제에 있어서 김은 참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부가가치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완도 등지에서 직접 양식해왔기 때문에 외국에 특허료를 지불하는 등 물필요한 비용 지출 없이 100% 국내 어민의 손에 쥐어집니다. 원재료를 수입할 필요도, 특허료를 지불할 필요도, 농약을 사용하거나 특정 재배 환경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늘이 내려준 천혜의 환경과 어민들의 땀구슬로 이뤄낸 작품이 바로 김양식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산 김이 어떻게 전 세계 시장에서 이토록 큰 인기를 얻게 된 것일까요? 2017년 7월 17일 스위스 제네바로 잠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40차 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 총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코덱스는 한국이 제안한 김 제품 규격안을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식품 분야의 유일한 국제 규격인 코덱스 규격은 전 세계 187개국의 식품 기준으로 국제교역에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코덱스 규격 중 해조류와 관련된 규격은 김이 최초인데요. 포자를 밧줄에 심어 양식하는 김은 조금 과장해 100번의 손길을 거쳐 우리 밥상에 오릅니다. 즉, 많은 정성이 필요한 해조류라는 의미죠. 현재 전 세계에서 김을 생산하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 태국 정도에 불과한데, 이 중 한중일이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를 넘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많은 김을 생산합니다. 지난 2012년 한국은 꿈의 숫자 1억 속을 넘겼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속은 100장을 의미합니다. 2011년까지 세계 최대 생산국이던 일본이 8,500만 속에 그치면서 사상 최초로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다
2021년 약 1억 4,513만 소까지 생산량을 늘렸죠. 그런데 같은 김 생산국이라도 한국산 김을 수입하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 전체 수입 김의 82%가 한국산 김으로 알려졌는데 마른 김과 조미김의 비율의 5대 5입니다. 일본에서는 김을 술안주로도 먹고 밥과 함께 섭취하기도 하는 만큼 한국이 직접 맛을 가미한 조미김과 자신들이 직접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마른 김을 함께 수입하는 겁니다. 중국 역시 조미김과 마른 김을 골고루 수입하고 있는데요. 태국이 조금 특이합니다. 태국은 의외로 꽤 많은 김을 생산하지만 태국으로 생산되는 한국산 김의 97%가 마른 김입니다. 태국에서 제조되는 스낵김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산 김의 수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한류의 영향도 크지만 무엇보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활발한 웰빙 트렌드 덕분입니다. 한때 서양인들은 김의 겉모습을 보고 검은 종이라거나 잡초, 미개한 음식 등으로 부르며 무시하면서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식품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김이 가진 효능이 알려지고 한류 열풍을 등에 업은 외국인 유튜버들이 한국 김을 소개하는 영상을 끊임없이 제작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생겼는데요. 다만 특이하게 한국은 참기름 또는 들기름을 바른 후 소금을 뿌린 형태의 김이 소비되지만 서양에서는 쌀이 주식이 아닌 관계로 간식처럼 김을 섭취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소스를 활용해 간식처럼 만들어 생산하죠. 한국산 김의 인기에는 김의 품질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김은 워낙에 까다로운 생산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즉, 깨끗하고 청정한 바다에서만 생산되는 것인데 지저분하고 오염된 바다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조류, 일조량, 수온, 연분의 네 박자가 맞아야 비로소 최고의 김이 생산되는데요. 의도 34, 37도 해안에서만 생산되며 같은 의도라도 수온에 따라 맛이나 성분이 다릅니다. 최적의 수온은 약 58도인데 4도 이하로 내려가면 성장이 되지 않고 1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뿌리가 녹아버립니다. 여기에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은 해안선이 길어 갯벌이 크게 발달했는데 갯벌에서 양식하는 우리나라 김은 불에 잠겼을 때 갯벌이 공급하는 풍부한 영양분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영양과 맛이 뛰어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돌김이나 재래김 등은 한국 고유의 자연환경에서만 생산될 뿐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같은 품질의 김을 만들 수 없습니다. 농약도 필요 없고 비료도 필요 없이 하늘이 내린 천혜의 자연환경에서만 자라는 영원히 캘 수 있는 금이지만 가장 까다롭게 생산되는 금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맛을 가미하는 조미 기술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대부분 스시용 김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기 때문에 두껍고 습기만 제거된 김을 생산하며 대부분 내수 시장에서 소비됩니다. 반면 한국의 조미김은 참기름이나 들기름 등으로 풍미를 더하고 맛과 품질이 우수한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 때문에 간식으로도 술안주로도 최고로 꼽힙니다. 이러한 조미 기술은 감히 일본이나 중국이 따라할 수 없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한때 바다의 잡초니 검은 종이니 무시당하던 김은 어느새 한국 농수산품 중 독보적인 1위 수출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일본 기업에서 한국에 진출해 김 생산을 준비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원산지를 달고 수출될 것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이 가진 고유의 기술을 빼앗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 초대박 났다. 한국의 이것 이 순식간에 전 세계를 바꿔놓았다. 한국은 인류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세계 3대 과학 저널 네이처, 사이언스, 셀이 대대적으로 긴급 발표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외신들도 한국이 최근 공개한 이것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온종일 이 뉴스만 내보내고 있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암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부동의 1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4명 중 1명은 암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대 사망원인은 암 82,688명, 심장질환 31,569명, 폐렴 22,812명, 뇌혈관 질환
22,607명, 고의적 자해 13,352명, 당뇨병 8,961명, 알츠하이머병 7,993명, 간질환 7,129명, 폐혈증 6,429명, 고혈압성 질환 6,223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단 암이란 죽지 않고 계속 분열 증식하는 세포들이 모인 종양을 말합니다. 원래 세포는 분열하면 죽어야 하는데 불사신처럼 죽지 않고 계속 증식을 하죠. 더 쉽게 설명하면 정상세포 변이가 됩니다. 만약 위에 암이 생깁니다. 그냥 놔두면 위가 암종양으로 덮여버릴 겁니다. 그러면 위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종양이 있는 위를 절개하여 칼을 들이대면 큰 분열이 일어나서 혈관을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즉, 수술해도 전이가 쉽게 되니 완전 제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공적으로 위암 수술을 하여도 위를 잘라내니 인체의 완전성이 크게 훼손됩니다. 즉, 건강할 때보다 위 기능이 크게 약화하여 제대로 소화를 하지도 못하게 되는 등 몸이 극도로 약해집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장기가 암으로 뒤덮여 기능을 하지 못해 사망하고, 수술을 해서 장기를 절개해도 건강이 크게 악화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의 완전성이 떨어져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만약 전이 되거나 재발하여 또 수술해야 한다면 다시 건강은 더 나빠질 겁니다. 예를 들어 위 100%, 간 100%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위 수술 후 60%를 잘라내거나 간에 전이 되어 간 60%를 잘라낸다면 몸의 변화가 얼마나 심각할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암이 사람에게 큰 절망감을 주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암은 기본적으로 아주 활달하고 강력한 종양입니다. 모두가 암세포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면역체계가 활동하지 못해 암세포가 암종양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해 암종양이 생긴 사람에게 건강한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게 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암은 아주 활달하고 강력한 종양입니다. 암이 위에 있다면 위는 맛이 같습니다. 하지만 위암 종양은 아주 건강하죠. 여기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암이 있어 잘 먹어야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잘 먹는다면 암이 이 영양분을 아주 맛있게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이 먹다 남은 것을 우리의 정상적인 몸이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서 영양 섭취를 줄이면 암종양은 굶지 않습니다. 우리 장기 즉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빼앗아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말라 죽습니다. 즉 정상적인 사람은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굶으면 살이 빠집니다. 그런데 암이 걸린 사람은 많이 먹으면 정상 몸매이고 굶으면 살이 빠지다 못해 해골처럼 되어갑니다. 살자고 먹으니 암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는 형상이고 굶자니 다른 장기나 신체의 영양분을 빼앗겨 면역력은 더욱 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암이 생기면 암의 직접적 작용으로 장기부전 굶어서 장기부전으로 사망하는 겁니다. 항암 치료가 있지만 문제가 큽니다. 거의 모든 항암 치료는 최고의 독성을 인체에 투입하는 겁니다.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방사선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암 치료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수술을 한 경우 남아있을 암세포나 작은 암 종양을 파괴하기 위해서이고 수술을 못할 경우 암 종양을 파괴하거나 암의 확장을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강력한 항암제는 정상적인 세포마저 파괴시킵니다. 그러면 몸의 장기 기능은 떨어지고 장기부전이 오죠. 이 때문에 전 세계 수억 명에 달하는 이들이 매일매일을 고통과 극심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이를 한방에 해결할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폐암세포의 성질을 바꿔 전이성 폐암을 치료 가능한 폐암세포로 되돌리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암세포는 초기에는 전이 능력이 없지만 기존 약물로 치료되지 않고 악화하면 전이 능력을 갖추게 돼 다른 장기로 퍼집니다. 연구진은 폐암 유전자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정립한 후 전이 상태의 폐암세포를 치료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핵심 유전자 3개를 찾아냈습니다. 김남희 카이스트 박사과정생은 유전자 네트워크의 전이능을 가진 폐암세포에 관련된 표현형 인자들을 대입해서
대입한 표현형 인자들이 다시 전이능이 제거된 세포 상태로 바뀌는 유전자들의 조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찾아냈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발굴한 유전자 3개를 실제 인간 전이성 폐암세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전이성 폐암세포가 치료 가능한 폐암세포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 발병 장기인 폐는 물론 전이된 다른 장기의 암세포도 치료 가능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폐암세포를 사멸하는 기존 치료 방법이 아니라 암세포의 성질을 변화시켜 치료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광현 카이스트 교수는 암가역화 연구 성과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성질만을 변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안전하게 암을 마치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질환으로서 관리하면서 건강 수명을 계속 유지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 기술이다. 전했습니다. 앞서 연구진은 지난 2020년 대장암세포를 정상 대장세포로 되돌리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2021년 1월엔 가장 악성인 유방암세포를 호르몬 치료가 가능한 유방암세포로 변환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관련 기술을 국내 바이오 기업에 이전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국이 이 엄청난 발표를 한 직후 매우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국가들이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암세포 치료제를 가장 먼저 받기 위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암세포 치료제를 상용화한다고 해도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규모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본 또는 한국에 속해 있습니까? 번호표를 가장 늦게 받는다면 수년에서 최대 10년 이상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사협회도 최근 들어 갑자기 미국 의사들을 한국으로 유학 보낼 것이라며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임을 알렸습니다. 암 치료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급성장했는데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는 영국 대학병원보다 수준 높은 한국 동네 치과 라는 제목의 일화가 매우 유명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간 A양은 오른쪽 어금니가 아파 현지 대학병원 치과를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자 현지 의사는 멀쩡한 왼쪽 어금니를 유심히 관찰하더니 갑자기 후배 의사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봐도 저 왼쪽 어금니는 너희들이 여기에 살면서 매우 드물게 볼 수 있는 정교하게 딱 맞도록 잘 만든 교과서 같은 크라운이야. 그렇게 치료를 받고 1년 뒤 한국으로 돌아온 A양은 세계 최대 금광, 이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의사는 오른쪽 어금니를 보더니 어디서 치료했냐고 물었고 영국에서 치료받았다고 대답하자 그 역시 신참내기 의사들을 호출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오른쪽 어금니 잘 봐도 너희들 이빨 저런 식으로 해놓으면 병원 문 닫는 거야? A양은 그러면서 한국의 의료기술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어도 10년은 앞서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자 댓글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딸도 영국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한국에 와서 지금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재료라는 말을 들었다. 캐나다 치과 갔을 때 신경치료 어디서 했냐고 정말 잘했다고 하더라. 캐나다에서 신경치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셜 닥터를 찾아가야 한다. 고등학교 때 뉴질랜드에 어학연수 갔는데 사랑니가 너무 아파 치과에 갔더니 사랑니는 안 뽑고 의사들이 어금니를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할 수 있지? 어메이징 판타스틱을 외치고 난리였다. 전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미국 의사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 전문의 로렌스 메도프 박사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5기 진단을 받은 그는 신장 이식이나 투석 치료가 필요했지만 상황이 여의치않아 고심하던 중 한국의 줄기세포 연구 전문병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도프 박사는 치료를 받은 뒤 일주일 만에 증세가 크게 호전되어 한국의 의료기술을 극찬했습니다. 미국 출신의 의사 카를로스 차파 역시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자생한방병원의 치료 동영상을 접하고 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병원은 의료기술이 단기간에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카를로스는 끈질기게 매달렸고
결국 병원 측의 초청을 받아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3월 12일 스페인의 엘 파이스, 이아이 페이즈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RM, 본명 김남준, 과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엘 파이스는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K-팝의 성공과 한국의 역사, 그의 개인적인 예술품 수집 등 다방면에 걸친 대화를 나눴는데 RM의 우문현답이 큰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우선 기자는 K-팝과 한국 문화가 비인간적이고 지나친 노력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 는 취지의 질문을 던지자 RM은 서양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한국은 침략당하고 파괴되었고 둘로 갈라진 나라입니다. 7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나라입니다. 우린 IMF와 UN이 원조를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바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혹독하게 일하기 때문입니다. 라며 오히려 한국에 노력하는 문화에 큰 가치를 부여했죠. 그리고 기자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K로 명명되는 꼬리표가 지겹지 않냐? 라는 질문이었는데 기자가 의도한 바는 명확합니다. 최근 K-팝이니, K-푸드니, K-무비 등등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의 K가 붙는 것이 손발이 좀 오그라들지 않느냐는 다소 무례할 법한 질문이었는데요. 그런 질문에 대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가 우리 모두를 K-팝이라고 부르는 것에 질릴 수도 있지만 그건 프리미엄 라벨이다. 우리 조상들이 싸워 쟁취하려고 노력했던 품질 보증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짧은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적어도 한국인에게는 적어도 한국을 아는 이들에게 알파벳 K는 꽤 큰 의미를 지닌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닌 K가 있습니다. 같은 K라는 표식이 붙었고 그 가치는 한국사를 통째로 뒤흔들 만큼 위대한 것임에도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만 기다리던 보물.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잠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국사편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전국의 고지도 목록을 작성 중이던 한국역사문화지리학회 전문가들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사실 약 41만 점에 달하는 유물이 전시되거나 보관하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큰 박물관인 만큼 전문가들이 가장 기대했던 방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유물은 가이드라인에 맞게 완벽한 상태로 보관되고 있었지만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을 겪는 등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은 국가입니다. 즉, 일본인들이 소장하던 유물들을 인수받기도 했고 한국전쟁 때는 북한군의 포격을 피해 부산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기 때문에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또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유물이 상당수였죠. 그러한 유물들은 대부분 수장고에 보관 중이었는데요. 박물관은 전문가들에게 3개월의 조사 기간을 허락했지만 3개월 동안 고지도는커녕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하염없는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도 오늘로 마지막이었습니다. 큰 성과는 없었지만 협조해준 박물관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뒤돌아서던 찰나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 담당자였던 소재구 학예사는 전문가들을 불러 세워 박물관 소장품 중에 흥미로운 목각품 11점이 있는데 진위를 판단해달라는 부탁을 해왔죠. 수장고로 들어간 소재구 학예사는 수장고 깊은 곳에서 목판 하나를 꺼내어 전문가들 앞에 내놨는데 이 유물에는 K93이라는 임시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K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물이란 의미였는데요. 이 목판은 원래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1923년부터 보관하고 있던 유물인더 당시 작성된 유물 목록에 본관 9739 조선총독부 소장품로 기록되어 있었을 뿐 유물 자체에는 번호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다른 유물들과 함께 부산으로 경주로 피난했다가 1970년대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복귀했으니 유물번호가 없어 그 정체를 확인할 수 없었죠. 그래서 임시번호인 K93을 부여하고 목제품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소학예사가 꺼내온 목판은 총 11점으로 가로 43cm, 세로 32cm 크기의 두께는 1.5cm에 달했습니다.
여타 목판 대비 상당히 큰 크기였는데 평소 수장고를 드나들던 그는 이 목판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비범해 보이는 모습도 그렇지만 그 목판에 적힌 글 때문이었는데요. 오른쪽 아래에는 고산자교관이라 쓰여 있었고 표지에 적힌 제목은 무려 대동여지도였습니다. 이 목판본을 본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간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했던 대동여지도 목판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만약 이것이 진품이라면 한국사를 다시 써야 하는 국보급 유물이 다른 곳도 아니고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장고에서 약 30년간 빛도 보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놓고 제작자의 이름과 작품의 이름이 떡하니 박혀 있음에도 고산, 김정호, 1866의 평생의 역작인 대동여지도 목판은 가짜 또는 복제품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젠가부터 한국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라는 인물은 백두산을 8번이나 오르내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3번이나 왕복하면서 대동여지도를 완성했다는 점, 그리고 조선의 무지몽매한 지도자였던 흥선대원군 1820년-1898이 국가기밀누설죄로 김정호 부녀를 참하고 대동여지도와 목판을 전부 불태워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상왕으로 불렸던 대원군이 목판까지 불태워버렸다는데 누가 이 목판이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사건은 이 허위 사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허위 사실이 처음 등장했을까요? 1925년입니다. 당시 6당 최남선 1890년-1957이 쓴 것으로 보이는 사설 하나가 동아일보 10월 8일자에 등장합니다. 사설은 김정호 선생은 팔도강산은 샅샅이 답사했고 이를 위해 백두산만 7번 올라갔다. 대동여지도를 위해 10수년간 과객 노릇을 하여 가장 정명하고 적확한 지도를 만든 이지만 이런 국보적인 인물이 화획을 당했다. 국가의 요새를 외국에 알릴 장본인이라는 죄명 때문에 대동여지도 목판은 몰수당하고 김정호는 인간에게 가장 참혹한 운명으로서 사망했다고 쓰고 있는데요. 내용을 간추리면 당시 조선은 김정호의 위대한 업적을 몰라보고 욕하는가 하면 외국 간첩이라고까지 의심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교묘하게 활용한 것이 일제였습니다. 1934년 조선총독부가 펴낸 조선어독본 교과서에 이 이야기를 교묘하게 각색해 게재했으니까요. 당시 일제는 김정호가 백두산을 8번이나 오르내렸고 전국 방방곡곡을 3차례나 돌며 대동여지도를 완성했지만 흥선대원군은 국가기밀누설죄로 김정호와 그 딸을 옥에 가두었고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인데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일제에게 이는 훌륭한 먹잇감이었을 겁니다. 김정호처럼 훌륭한 인물에게 누명에 씌울 만큼 조선은 우매한 국가이므로 문명국인 일본의 통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 가짜뉴스가 점차 증폭되어 광복을 맞이하고 한국전쟁을 끝내고 꽤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준비에 여념없었던 1993년 초등학교 5학년 국어 읽기 교과서에까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해당 교과서에는 김정호는 억울한 죄명으로 죽임을 당했다. 나라를 다스리던 완고한 사람들이 지도를 보고 나라의 사정을 남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김정호의 피땀이 서린 지도의 목판까지 압수하여 불살랐으니 정말 안타깝다 고 기록하고 있는데 조선어독본에도 없던 목판을 압수해 불살랐다는 표현이 60년 뒤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한 겁니다. 즉, 일제가 교묘하게 조작해온 식민사관이 60년이 지난 초등학생에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대동여지도는 1861년 김정호가 손수 제작하고 목판으로 인출해 간행한 전국지도로 한반도 전체를 남북 120리 간격으로 구분해 22층으로 나누고 각 층마다 동서방향의 지도를 수록해 1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각 층의 지도는 1권의 책으로 묶어 동서 80리를 기준으로 접고 펼 수 있도록 만들어 휴대가 간편하고 보기 쉽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22권의 책을 모두 펼쳐 연결시키면 세로 약 6.7m, 가로 약 3.8m에 이르는 대형 한반도 전도가 됩니다. 대동여 지도에는 산줄기와 물줄기가 상세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산과 산줄기, 하천, 바다와 섬은 물론 읍, 성, 목장, 온천, 도로 등 다양한 정보가 오늘날의 지도처럼 기호로 표기되어 있으며, 상세하게 기재된 교통로에는 십리마다 점을 찍어 지역과 지역의 거리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해두었죠. 이는 근대적인 측량 기술로 제작된 지도와 비교할 때에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지도 제작 전통이 집대성된 최고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는 조선이 이런 지도의 가치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무지했다고 깎아내리기 위해 이런 식민사관을 만든 겁니다. 조선과 우리 민족을 깎아내리기 위해선 김정호의 엄적을 더욱 과장할 필요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김정호가 백두산 등 한반도 모든 지역을 직접 걸어다니며 지도를 작성했다는 허위사실입니다. 오히려 김정호는 속설과 달리 삼국사기, 고려사부터 신동국여지승남, 팔도총도, 동국팔력도, 해동여지도 등 수많은 지도를 연구한 후 대동여지도에 흡수시키고 지구전후도 같은 세계지도 제작에도 참여했던 지도 제작자이자 학자였죠. 김정호의 호 고산자, 즉 옛고, 뇌산, 아들 자로 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김정호 스스로 옛 산의 아들 이라며 자신의 호를 지었다고 하죠. 그의 호에서 지도에 대한 강한 애착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미디어 매체에서 김정호가 지도를 걸어다니며 제작하고 또 조선 권력층에게 핍박받았다 표현하는 것은 당시 일제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잘못된 소문입니다. 대동여 지도는 고산자 김정호의 역작이자 최대 업적이며 한국사 최고의 보물로 지도의 서문에 해당되는 지도유설에서 춘추전국시대 손자의 글을 인용해서 제작 목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국방상의 요충지를 알아야 하고, 재물과 세금이 나오는 곳과 군사를 모을 수 있는 원천을 잘 알아야 하며, 여행과 왕래를 위해 지리를 잘 알아야 한다 라고 말이죠. 지금이라도 김정호라는 위대한 학자가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던 의도와 그에 대한 기록이 잘 보존되어 변형되었던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 안에는 정리되지 않는 유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출처를 모르거나 중도에 잃어버린 유물만 14,000여 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K라는 표식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